지강호는 그날 이후로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새벽이면 엄마 정순이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처음엔 울분이었고 그 다음엔 억울함이었고 마지막엔 서러움이었는데요. 엄마, 그날 왜 그랬어? 누나랑 나 둘 중에 누굴 선택하냐고 물었을 때 왜 누나라고 했어? 나 그거 듣고 그냥 끝났다고 느꼈다니까. 정순이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강호야, 그건 너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었어. 그 순간엔 내 누나가 너무 무너져 보여서 말이 그렇게 나간 거야. 하지만 강호는 막혀있던 둑이 터진 사람처럼 계속 밀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난 그날 엄마의 진심을 들었어. 피보다 진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엄마가 나를 한 번이라도 먼저 생각해줬던 날이 있었냐고. 정순이는 전화기 너머의 아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지독하게 지친 목소리, 화가 가라앉지도 않은데 그 아래엔 아이처럼 떨리는 기색이 섞여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부엌을 맴돌다가 손에 쥐냉주로 가만히 싱크대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어디 있니 중얼거리다가도 그래도 같이 살아온 세월은 그건 또 뭐라고 해야 하냐고 스스로에게 물었는데요. 그 물음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통화는 더 잦아졌습니다. 낮에도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라면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더라. 엄마도 기억나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합 나가기 전에 우는 거 코치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레슨비 얘기했을 때 내가 옆에서 다 들었잖아. 정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났거든요. 그날 남편이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구던 모습, 강호가 신발끈을 만지작거리며 말없이 서 있던 것, 그리고 그 옆에서 은호가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하고 웃던 장면까지요. 엄마, 난 그때 알았어. 난 늘 뒷전이구나. 누나가 먼저구나. 강호가 말했는데요. 그 말은 칼처럼 귀에 들어와 마음을 찍었습니다. 정순이는 그날 밤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자취방 앞 골목에서 둘이 마주 앉았는데요. 바람이 불어와 습기 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강호야, 내가 그동안 서운했구나. 엄마가 너 마음을 다 알지 못했어. 강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나 편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였어. 근데 엄마는 늘 누나부터였잖아. 정순이는 아들의 손등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는 살림이 무너질까봐, 누가 먼저 아프면 안 될까봐 큰 애에게 기댄 게 맞다. 내 누나가 워낙 버티는 애라 자꾸 더 맡기게 됐고. 그날을 기점으로 균형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정순이는 은호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 강호 쪽으로 당겨졌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일자리 알아보는 중인데 집세가 조금 밀려서라는 전화가 오면 그래, 엄마가 보낼게 하고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가게에서 나온 현금을 작은 봉투에 넣고 이 돈으로 잠깐만 숨 좀 쉬어 하고 건넸습니다. 은호가 알아채지 못하게 장부에는 적지 않는 돈이었는데요. 돈보다 더 큰 것이 옮겨갔습니다. 그것은 강호에게 기울은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마감을 도우러 온 은호가 느꼈습니다. 엄마의 말끝이 달라졌다는 걸요. 예전 같으면 우리 딸 고생했지라며 손을 꼭 잡아주던 엄마가 그날은 무표정하게 오늘 매출 별로야, 재료비가 너무 올랐어 라고만 했습니다. 은호가 엄마, 강호한테 연락 왔어요? 라고 조심스레 묻자 엄마는 즉각 대답하지 않고 젓가락통을 닦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왜? 내가 또 뭐라고 했니? 그 말투에 작은 가시가 들어있었습니다. 은호는 잠깐 멈칫했는데요. 아니요,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호는 처음으로 엄마의 뒷모습이 낯설다고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의 휴대폰이 진동할 때 우연히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강호라는 이름이 보였는데요. 엄마는 급히 전화를 들고 부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낮은 목소리, 길어진 통화, 엄마가 미안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렸고요. 그 후로 엄마는 점점 강호의 말투를 닮았습니다. 내가 강호 입장에서도 한 번만 생각해봐라. 동생이 늘 뒤에 서 있는 마음이 어떤지. 처음엔 한 번이었지만 같은 문장이 둘, 셋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은호는 마음 한쪽이 또각또각 부서져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전 강호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럼 왜 내가 먼저 고개를 못 숙이니? 누나면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거잖아. 엄마의 그 말은 어쩌면 단 한 번의
그 순간을 위한 말이었는지 모르지만 은호에게는 오래 지켜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은호는 종종 길을 잃었습니다. 퇴근하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다리의 방향이 집이 아닌 반대편으로 꺾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발은 알아서 움직였고 정신은 한 발짝 뒤에서 그 발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가족이라는 게 뭐였지? 내가 버틴 시간이 왜 이렇게 갑자기 가벼워지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다가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몸의 무게를 잠깐 내려놓는 장치 같았는데요. 잠깐이 지나면 무게는 다시 어깨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가게에서 나와 카페 방향으로 걸어가던 은호가 골목 모퉁이에서 고성희를 만났습니다. 성희는 평소의 단정한 메이크업보다 조금 옅게 눈가에만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성희는 그 피곤을 잊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은호씨, 오늘따라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은호는 멈칫하다가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었는데 그 괜찮다는 말이 입술에서 부서지며 울음이 되어 번졌습니다. 저 이제 누구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도 동생도 다 제가 만든 문제라고 말해요. 저는 그냥 왜 태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은호도 알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가 있었는지를요. 성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쪽 깊은 데서 오래 묻어두었던 뭔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은호야 하고 부르고 나서는 그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그녀는 종이컵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은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뒤에 말을 그녀는 몇 번이나 마음속에서 연습했지만 정작 입 밖으로 꺼내려 하니 그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의 벽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내 친엄마야. 순간 놀란 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거리의 소음은 먼 유리벽 너머로 밀려난 것처럼 작게 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은호가 힘겹게 물었고 성희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열린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희의 목소리는 처음엔 낮게 갈라졌고 점점 숨을 찾아가며 길어졌습니다. 내 아빠 이름은 이태식이야. 넌 그 사람을 닮았지? 밝고 시원시원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점이. 그래, 그 사람은 젊을 때부터 늘 여유가 있었지. 그 여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 마음이 넉넉해서였지. 대학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전시회도 다니고 친구들 모임이면 빠지지 않고 사람들 챙기곤 했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 동문회에서 후배 하나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 아버지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비가 모자란다고. 그날 태식은 말없이 자기가 그리던 소품 그림 몇 점을 지인들에게 내밀었어. 이거 누가 데려갈래? 좋은 일에 쓰자. 그러고는 다 다음날 그 후배 어머니 수술을 도왔단다. 성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다시 엄숙해졌습니다. 또 한 번은 내 양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빠라 부른 그분이야. 그분이 가게를 내보겠다고 했을 때였지. 가게 이름까지 정했었는데 자금이 턱없이 모자랐어. 주변에서 다들 말렸지. 그때 태식이 아무 말 없이 통장을 건넸단다. 내가 하려는 걸 내가 믿는다고. 이자는? 그런 거 몰랐어. 계약서? 그런 거 쓰지 않았어. 태식은 그랬어. 자기보다 사람을 먼저 믿는 사람이었거든. 성희의 눈앞에는 오래전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 작은 갤러리에서 신진 작가 전시가 있었는데 그림 한 점 앞에서 오래 서 있더라고. 난 그 사람 옆에 서서 그림을 보고 있었지. 유리창에 비친 우리가 우산 없이 비를 맞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그때 태식이 말했어. 이 그림은 자유롭네요. 내가 물었지. 왜요? 그가 대답했어. 붙잡지 않으니까. 떠나가도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두 사람의 사이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태식은 비싼 식당보다 작은 분식집을 좋아했고 화려한 모임보다도 동네 서점 구석에서 낡은 사진집을 뒤적이는 시간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희는 그런 태식을 보며 그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사람은 멋있었는데 따로 멋을 부리지 않았어. 돈이 있었는데도 결코 돈을 자랑하지 않았고 친구가 많았는데도 인기라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당히 걸터 앉아서 마치 오래된 벤치처럼 편안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성희에게는 다른 갈망도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정적인 집, 묵직한 실체 같은 걸 갖고 싶었지. 태식은 그걸 다 줄 수 있었지만 방식이 달랐어. 그는 사랑을 지키자고 했고 나는 사랑으로 얻을 수 있는 걸 지키자고 했지. 그때는 그 차이가 뭔지도 몰랐어. 그러다 우리 사이에 내가 생기게 된 거야. 내가 생겼을 때 우린 서로 손을 잡았어. 결혼하자. 그렇게 말했지. 식을 언제 올릴지, 어디서 살지,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지. 태식은 내 이름에 오라는 글자를 꼭 넣고 싶다고 했어. 오하고 부르면 대답이 반 박자 먼저 돌아오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 그때 성희가 웃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런데 약속은 사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태식은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허둥지둥 뛰쳐나왔다고 하더라. 내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고 차를 몰고 달려오다가 한 교차로에서 그만 성희의 목소리가 낮게 꺼졌습니다. 나는 분만실에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 위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문처럼 태식이라는 말이 들려왔어. 내 아빠는 그렇게 내 품에 돌아오지 못했단다. 그날 이후 성희는 한순간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어렸는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숨이 막힐 때가 있어. 주변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미래는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막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지킬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수성가라고 노력하면 다 된다고 믿었는데요. 아이를 앞에 두고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 부모가 없는 건 괜찮았어. 돈이 없는 것도 어떻게든 해결하면 됐지. 근데 내가 울 때 그 울음이 내 손에만 달려있다 생각하니 내가 너무 작은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 태식의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아빠라고 불렀던 그분이었지. 그분은 태식과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어. 태식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운동장을 뛰어다녔지. 가게를 낼 때도 태식이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자재 거래처도 붙여줬어. 그분은 늘 태식에게 빚이 있다고 했지만 태식은 늘 웃었지. 우린 빚이 아니라 사는 걸 나누는 거라고. 성희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사실 무릎을 꿇는 것처럼 앉아 있었어. 태식의 아이를 당신이 맡아줄 수 있겠냐고. 그분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 그러다 조용히 물을 따르더니 내 쪽으로 밀어줬지. 내가 잘 키울게요. 태식이 부탁했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그렇게 은호는 그분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처음엔 날마다 보러 갔어. 내가 잠든 얼굴을 보고 새로 산 모자를 머리에 씌워주고 작은 양말을 갈아 신기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집의 아이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나한테는 더 어려운 시간이 왔지. 내가 나타나면 내가 흔들릴까봐. 그래서 복도 끝에서만 보고 돌아간 날도 많았어. 하지만 세상은 또 한 번 잔인한 장난을 쳤습니다. 그분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지. 거래처가 무너지고 뒤이어 건강도 나빠졌어. 병원에 누워있는 그분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은호 곧 괜찮아질 거야 하고 말할 때 내 마음이 돌처럼 가라앉았어. 그분이 세상을 떠난 날 나는 장례식장 구석에 앉았다가 끝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 내가 지금이라도 데려가야 하나 라는 생각과 그러면 아이가 한 번 더 세상을 잃게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싸우고 있었거든. 성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결국 나는 또다시 도망쳤어. 멀리서만 지켜보는 엄마를 선택했지.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 말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듯 하다가도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두 번이나 아빠를 잃은 거네요. 친아빠도 저를 키워준 아빠도. 그리고 엄마도 두 번이나 잃은 셈이네요. 처음에는 말하지 않는 엄마, 그 다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엄마. 그 말에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다 맞아. 그래서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은호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카페 불을 반쯤 끄고 손님 없는 테이블에 앉아 오래된 의자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엔 종이컵에 미지근함이 남아 있었고 심장 아래에는 낯선 이름의 뜨거움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태식,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고 불러봤는데요. 이름의 모서리가 손에 익지 않아
자꾸 떨어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라는 말을 내가 다시 배워야 하나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는데요.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전 기억처럼 낯익은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양아버지가 분필로 바닥에 길게 선을 긋던 장면이었어요. 은호야, 선은 길게 그을수록 흔들리지 않는데 손목에 힘을 너무 주지 말고 팔을 크게 쓰면 돼. 그때 은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삶도 그렇다는걸요. 며칠 뒤 지강호는 엄마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카페가 아닌 엄마의 가게였습니다. 사람이 빠진 오후 주방에 김이 잠잠해졌을 때였습니다. 강호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들어와 한참 가게를 둘러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노력해볼게. 근데 엄마가 한 번만 내 편 들어줘. 정순이는 항상 내 편이지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말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힘들 때 엄마가 내 손 잡아줄게. 그리고 은호 얘기는 잠깐 접자.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자. 그 말은 분명 강호에게는 위로였고 동시에 은호에게는 또 한 번의 고립을 뜻했습니다. 은호는 그 분위기를 눈치로 다 알아차렸습니다. 엄마의 말투에서, 장부에서 빠져나간 작은 구멍들에서, 밤에 켜진 주방 불빛에서요. 어느 날 은호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도 외로워질 수 있구나. 그 문장이 마음에 쿡 박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삶은 움직였습니다. 지혁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은호의 눈빛이 잠깐 멈출 때, 문손잡이를 오래 쥘 때, 삼각김밥을 뜯다가도 한 입을 오래 씹을 때 그 시간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지혁이 말했습니다. 따뜻한 거 같이 먹자. 오늘은 내가 살게. 은호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이상하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둘은 시장통 국밥집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김이 올라와 얼굴을 덮었고 그 김 사이로 서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힘들면 숨 좀 쉬고. 숨 쉬는 동안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말은 마치 손에 잘 맞는 장갑처럼 은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성재는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짜로 아끼면 때로는 한 걸음 뒤에서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땅이 되어줘야 한다는 걸요. 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구름 한 조각이 예쁘게 찢어져 떠가는 걸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것들이 은호의 하루를 얇게 떠받쳤습니다. 하지만 중심의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순이의 마음은 강호 쪽으로 더 기울어 있었고 그 기울기가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은호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느 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내가 누나니까 한 번만 더 참아줄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호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나니까 늘 더 참아야 하는 사람. 그 자리는 사랑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외로움과 침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밤이 몇 번 지나고 은호는 다시 고성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어머니, 왜 저를 그 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때의 사정이 궁금해서요. 성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땐 내가 정말 너무 작았어. 태식이 떠나고 나니까 세상이 갑자기 커져 보였거든. 뭐 하나 붙잡을 데도 없었고 태식의 집안은 겉으로는 따뜻했지만 속으로는 날 인정하지 않았어.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니었고 나는 사회의 편도 아니었어. 병원비도 산후조리도 아이 기저귀도 다 계산서였고 계산서는 나를 위협했지. 그때 태식의 친구, 내 양아버지가 내게 손을 내밀었어. 내가 키울게요. 태식이 그랬을 거예요.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묘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어. 동시에 평생의 죄책감도 시작됐고 성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너를 멀리서 지켰다고 믿고 싶었는데 사실은 내 두려움에서 도망친 거였어. 결혼도 못하고 신분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애 하나 품고 버틴다는 게 그때 나는 못했어. 욕심도 있었지. 다시는 가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안정된 삶을 갖고 싶었어. 그러다 박진석을 만났고 그 사람은 내게 한 세계를 열어줬지. 근데 그 세계엔 너를 넣을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널 다른 세계에 남겨둔 채 나는 이 세계로 넘어왔지. 그 고백은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호는 그 말을 다 듣고도
바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바닥으로 바지주름을 천천히 펴며 숨을 고르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조금만 시간 주세요. 화내고 싶기도 하고 안기고 싶기도 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싶기도 해서요.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적어도 그날 이후로 저는 두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았구나. 방식은 달랐지만요. 성희의 눈가가 쳐졌습니다. 고맙다 그 말은 너무 작아서 공기 중에서 금방 사라질 것 같았지만 은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 울렸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양아버지와 찍은 사진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에 받은 장난감 병정, 분필로 바닥에 그은 흰 선이 베란다까지 이어졌던 여름날의 사진. 사진 속의 자신은 늘 크게 웃고 있었는데요. 그 웃음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는 행복했던 적이 있었다. 그건 진짜였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시 행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아주 작게 생겼습니다.